시장에 돈과 정보의 양이 동시에 늘어나게 되면서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의 투자 난이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아지고 예측이라는 것이 만나는데 동일한 방향의 예측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그 방향이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원유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해서 금리 인하를 생각만큼 못하게 되겠네라고 할 때 오히려 금이 조금 주춤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자산이 많이 없는데 꼭 분산해야 될까라고 할 때는 연금이야말로 개인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실현하시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주식시장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한알의 전문위원님과 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전쟁의 흐름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점은 위원님께서 조언하고 계신 그 초고액 자산가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하고 계시나요? 이 시점에. 지금 사실은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관련한 문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자산을 쭉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배분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최근 인터뷰만 보아도 처음에는 4주 안에 종식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인 가격 예측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가져가실 것인지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더 큰 수익을 올리려면 네.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그래 요거는 안전하게 네. 방어용, 네. 공격용 이러면 좋겠지만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데 네. 전쟁도 났는데 네. 지금 막 떨어지려고 하는 주식을 팔아서 네. 금을 사는 게 좋을까? 네. 이런 질문들이 생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런 방법이야말로 저희가 이제 가장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조금 유의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식이라는 자산하고 금이라는 자산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다릅니다. 흔히 공격수와 수비수에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식을 투자할 때 보통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시나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이 네. 보이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향후에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만큼 더 성장할 것인지를 현재 가격에 반영을 해서 투여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금 같은 경우 저는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금을 투자하실 땐 좀 다릅니다. 금을 보험적인 자산 혹은 해지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부에서 중앙은행이 금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중앙은행이 왜 굳이 달러나 자국 통화라든가 다양한 투자처들을 두고 금을 샀냐라고 하면은 지정학적 분쟁 리스크에 대한 해지 방어, 두 번째는 자국 통화 가치 절하 혹은 가지고 있는 종이 화폐 가치 절하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즉 이 두 자산군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포트폴리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큰 중앙은행이라든지 네. 초고액 자산가 분들은 방어가 좀 주된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네. 지금 있는 수익을 크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저희 보통 이제 소액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네. 그래도 수익을 좀 더 내고 싶어. 네. 이런 측면에서의 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은데 해지용과 그 수익 추구 투자의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꼭 내가 자산을 투자를 할 때는 규모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산을 대비해야 하는 것들이 꼭 자산이 많은 분들만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규모와는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일부가 흔들릴 때 다른 무언가가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행 갈 때 예를 들어서 막 준비도
가도 신나고 여러 가지 막 설렘이 있지만 꼭 준비하시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여행자 보험입니다. 근데 여행자 보험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가격이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가입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 여행자 보험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를 하기 위함인데요. 포트폴리오 배분에 있어서 이제 금과 같은 해지 자산, 위험을 방비하는 자산을 담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 대부분의 나의 자산이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에 많이 이제 쏠림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금은 어떤 방어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실물화폐로서의 기능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은 반드시 고자산가만의 전유물이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요, 과거에는 금에 대한 투자 성향이 실물을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골드바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계좌나 이런 다른 형태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 관련된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개인의 투자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 배분, 그중에 일부를 금으로 가져가는 전략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뭔가 이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금을 살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서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인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 조정도 시기에 따라서 어떨 때 늘리고 어떨 때 줄이는 거예요? 사실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굉장히 더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싼 거였어.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고점이었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자의 원칙을 좀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투자의 목적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를 먼저 좀 점검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래도 금이 좀 어떨 때 싸고 비쌀 때는 좀 내가 판단하고 싶다라고 질문을 하실 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금을 지지하는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 일부에서 금의 가격을 좀 저지하는 요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을 지지하는 요소들은 전쟁, 분쟁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의미하는 것은 종이 가치, 종이 화폐의 타락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달러가 조금 약세일 때 금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 금이 생각보다 약해지고 힘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이 아닌 다른 자산의 매력도가 크게 높아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의 매력도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좋을 것이라고 기대가 지속될 때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나 달러의 몸값이 높아지는 금리 인하가 생각만큼 이뤄지지 않을 때 금 가격이 좀 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그럼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기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도 요새 보면 예전에는 뉴스 보면 골드바가 막 집에 쌓여 있는 부정부패자들의 뉴스를 본 적은 있는데 요즘에는 KRX에서도 쉽게 투자할 수 네. 있고 다양한 네.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 네. 좀 해주시죠. 그러면 정말 내가 이 금의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어떤 방식으로 담느냐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분류는 쉽게 생각해서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금을 사는 것, 그리고 계좌 형태로 투자하는 것,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실물금을 사시는 거는 금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징에 가장 부합하는 거죠. 실물이면서 정말 가치가 보존되는 그런 안전자산으로서의 투자인데요. 사실 최근에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물금이라는 거는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10g, 50g, 100g, 1kg까지 소위 골드 바로 주로 거래를 하시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굉장히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물금을 살 때는 이게 실물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사는 금액의 10%가 발생을 합니다. 그 얘기는 금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액도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 금을 실물로 사서 다시 되파실 때는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부동산도 일종의 실물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금융자산에서 일부를 실물로 좀 옮겨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면서 실물금이 굉장히 좀 수량이 타이트합니다. 수급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은 거래하실 때 좀 신뢰도가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보증서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아진 게 계좌로 하는 네. 금 투자입니다. 계좌로 하는 금 투자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내가 이 실물금으로 현물금을 인출할 수 있느냐와 그게 어려운가입니다. 아, 예. 투자한 걸 현물금으로 받을 수 있냐 뺄 수 아니냐. 있는지 아닌지인데요. 이걸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운영하는 금계좌가 있습니다. 0.01g부터 가능한데요.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좀 금을 내가 지금 조금씩 모아가고 싶다. 그런 모아서 내가 나중에 실물로 인출하든지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실 때 적합하고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LX 금현물 계좌도 실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에서 실물로 인출을 할 때는 저희 여행 가실 때도 해외로 송금하는 환율하고 현찰로 사시는 환율이 다르잖아요. 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은 부담을 하셔야 되고 인출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된다는 점은 유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실물로 내가 뺄 수 없는 금은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 금 관련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ETF 같은 거요? ETF가 있고요. 펀드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ETF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죠. 이에 따라서 금에 대한 ETF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는데요. ETF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잔고를 현물로 인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 관련 ETF가 종류가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을 추종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국내 금현물, 국제 금현물 혹은 금 선물 이런 것들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기는 하지만 가격의 차이를 좀 만들 수가 있고요. 수수료나 세금을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 상장된 금 관련 ETF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 관련 투자 상품은 현물로 인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좀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일반적인 ETF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 연금 바구니 안에 담는 전략도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 투자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또 연금 계좌,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것도 투자를 많이 하시죠. 연금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적립을 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자산이죠. 개인의 포트폴리오 나는 자산이 많이 없는데 꼭 분산해야 될까라고 할 때는 연금이야말로 개인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실현하시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간 운용되고 그리고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 관련 상품을 일부 담아서 배분하시는 전략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은 네, 그 공격형 그러니까 위험자산, 네네. 위험자산의 70%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더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찾아봤는데 금 플러스 채권이 같이 묶여 있는 펀드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오늘은 이제 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희가 아까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워낙 자산 시장이 좋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70%를 넘겨서 어떻게 좀 네. 투자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채권이 혼합된 상품이나 커버드 콜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 다만 이 특히 연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후에 쓸 수 있는 생활비의 자원을 내가 지금 마련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분산을 사실은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계좌, 그 안에 있는 연금저축 펀드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따로 위험자산 비율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TF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도 이제 주식창을 막 보다 보면은 네. 광산에 네. 투자한 ETF들이 네. 있고 큰 광산들이 모여있는 ETF가 있고 맞습니다. 작은 광산이 모여있는 네. ETF가 네. 있는데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네. 각각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금 관련 투자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금 실물을 사거나 금 실물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 형태를 거래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금 가격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데요. 이런 상품들은 좀 유의를 하시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시라면 금은 가격이 이제 변동이 되죠. 이 가격을 추종을 하게 되는데 금 관련 광산이라든가 금을 채굴하는
재련하는 이런 기업들의 주식이 있습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자산이거든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광산에서 채굴을 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 가격에 어느 정도 큰 흐름에서 연동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저희가 이 금을 캐서 이거를 재련을 해서 판매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제조 비용들이 있겠죠. 기업을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이런 광산업 주식들이 조금 늦게 따라붙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일정 손익분기점이 지나가면은 이 가격들이 크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면 국제 금 가격은 올랐다고 하는데 왜 내 광산 관련 ETF는 다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런 구조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런 광산업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떤 대상에 투자를 하는지 보시고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광산이 관련된 ETF가 네. 상승할 때 보니까 네. 금의 상승보다 더 크게 상승을 네. 하고 네.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는 네.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항상 그런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의 국제금 시세하고 금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국제금 시세가 있고요. 국내 금연물 시세가 있습니다. 사실 검색을 해보시면 국내 금 가격을 한국거래소하고 신한은행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LBMA 같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국제 금 시세를 가지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서 국내 금 시세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국내에서의 금 수요가 단기적으로 너무 강하게 쏠림이 나타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국내 금 시세를 국제 금 시세와 괴리율을 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렀는데요. 특히 작년 연초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투자를 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서 괴리율이 좀 지금 있는 상황인지 쉽게 말해서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에 대한 투자 자체도 과거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금과 관련된 ETF 지수를 가지고 투자할 네. 때도 그러면 뭐 해외에 상장된 ETF와 네. 국내 ETF가 다르겠네요. 기준 예, 지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뭐 스파이더 골드라던가 이런 상품들이 있고요. 국내에 상장된 ETF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상장된 ETF도 국내 금연물 시세를 추종하는 ETF가 있고요. 국제 금연물 시세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명확하게 좀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례로 작년처럼 이제 금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쏠림이 나타날 때는 국내 금시세 가격이 국제 금시세보다 최대 한 20%까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KRX 현물 계좌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과 ETF를 투자하는 것 그 두 가지에는 편리성 이외에 네. 어떤 차이를 두고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나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세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KRX 국내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현물 계좌는요, 매매 차익이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실물금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ETF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ETF를 또 아까 말씀드린 연금 바스켓, 연금 바구니 안에 담을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고려하실 만한 게 금에 대한 투자 여부도 있지만요. 어떤 세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이네요. 이건 여기에 넣고 이건 여기에 넣어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금을 사는 타이밍도 중요하겠지만 또 금도 자산인데 네. 언제는 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네. 매도 타이밍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금은 실물 자산으로서 꾸준하게 최근에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이 금을 현금화를 해야 되는 목적이 현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이 필요할 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호적인 시점에서 내가 더 좋을 때 팔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져 있을 때
대표적으로 25년도 3분기가 좀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금 가격이 탄력을 받았거든요. 금만 봐서는 내가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수익 자산이고 따로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달러 가치가 지금 금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약해져 있는지 강해져 있는지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고, 미국의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지표들을 좀 보시면은 결정하시기가 좀 한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은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네, 뭐 많이 혼란스럽지만 위원님께서 맞습니다. 보시기에는 기존에 전쟁 이전에 예측했던 것에 따르면 1년에 한 올해 2번 정도 인하 네.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 정도 가능성이라면 금은 유리할까요? 사실 금 가격에는요, 연내 2번을 이야기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 가격은 항상 미래 기대를 당겨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쟁이 지금 특히 이란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원유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해서 금리 인하를 생각만큼 못하게 되겠네라고 할 때 오히려 금이 조금 주춤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좀 오히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조금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져서 네. 혼란스럽긴 한데 네. 역시 공부를 해야겠죠. 자, 이 전쟁까지 불안한 시기에 투자자들은 자산도 지켜야 되지만 네. 수익을 더 창출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네. 이럴 때 위원님께서는 많은 고객분들과 상담하실 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사실 이제 딱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투자의 원칙을 잃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등락이 심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자산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이럴 때는 투자에 대한 원칙과 투자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금에 대해서도 최근에 가격을 보고서 매매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저희가 가장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를 해나갈 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어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자산을 담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자산들이 일견 흔들릴 때 어떤 관점에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자산을 담는 것,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나가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시기를 사실은 좀 따분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그 고액 자산가분들이나 지금 상담하는 그런 분들이 절대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라. 금을 포함해서 투자를 네. 하실 때 네. 이런 건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시는 지점도 있을까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뉴스에 따라서 사시는 것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흐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분쟁의 상시화가 있고 세계화에서 분절화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가 있지만 때때로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이에 따라서 금이라는 자산이 이제 어느 때보다 굉장히 크게 좀 빚이 났는데요. 바꿔 말하면 지금 금이라는 자산 또한 역사적인 고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금의 가격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단편적인 하나하나의 뉴스를 보고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금에는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투자의 난이도를 좀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이보다는 자산이 가지는 특징들을 다양하게 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올해 많은 투자자분들의 수도 많이 늘었죠. 네. 주식이나 뭐 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초보자분들한테 금을 비롯한 이런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려면 이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는 게 필수 학습 자료 네, 어떤 네. 거 추천하십니까? 사실은 최근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눈에 띄는 게 어떤 거냐면요. 시장에 돈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M2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때 멈춰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가 실시가 됐죠. 이때 공급된 게 바로 종이화폐들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이 종이 돈들은 시장에 많이 남아서 가치가 많이 희석되면서 자산의 가격을 많이 끌어올렸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오늘 저도 출연을 했지만 유튜브와 같은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과 정보의 양이 동시에 늘어나게 되면서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가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의 투자 난이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아지고 예측이라는 것이 만나는데 동일한 방향의 예측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그 방향이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의한 투자 혹은 단기적인 예측에 의한 투자가 좀 위험한데요. 어떤 자료를 좀 보면 좋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머니올라 같은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꾸준하게 어떤 기사나 뉴스들을 통해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의사결정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어떤 자산의 축, 그리고 자산이라는 게 아까 제가 1과 0의 상관계수가 아니라 상호의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더 쏠리는지의 움직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소처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어느 축으로 가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건 그래서 계속해서 흐름을 읽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돈과 정보가 많이 풀려 있는 시대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습니다. 저희 머니홀라에서는 그 정보를 좀 잘 가려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